심생은 한양의 이름난 집안 출신입니다. 약관의 나이에 풍채도 좋고 예의범절도 잘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한 번은 임금의 나들이 행렬을 구경하러 온 종가로 나아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건장한 여자 하인을 곁에 두고 자주색 명주 쓰개 치마를 쓴 여인이었습니다. 심생이 쓰개 치마를 쓴 여인을 유심히 살펴보니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마음에 급기야 바짝부터 뒤를 쫓다 보니 꽁무니를 밟을 정도였습니다. 소매가 서로 스치기도 하였지요. 심생은 잠시도 쓰개 치마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소강교에 이를 즈음 갑자기 그 앞에서 돌개바람이 불어 자주색 쓰개 치마가 벗겨졌습니다. 복숭아빛 뺨과 버드린 눈썹에 연지와 분으로 곱게 화장한 얼굴은 얼핏 보아도 절세미인이었지요. 그런데 처자도 쓰개 치마 속에서 어렴풋이 미소년의 외모를 한 심생을 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심생은 여인의 왼편, 오른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쓰개 치마가 막 벗겨진 뒤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가 서로 마주쳤지요. 순간 처자는 놀라며 부끄러워 쓰개 치마를 다시 뒤집어 쓰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심생은 여인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곧장 뒤쫓다 보니 소공주동 홍살문 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여인은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생은 뭔가 잃어버린 듯 멍한 상태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웃집 할멈을 만나 그녀에 대해 세세하게 캐물었지요. 이 집은 전에 역관으로 있다가 은퇴한 분의 집이지요. 그리고 17살 된 딸이 있는데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련님이 아마 그 딸을 보신 듯합니다. 심생이 굳게 닫힌 여인의 집문을 한참을 바라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여인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심생은 저녁이 되자 집안 식구에게 거짓말로 꾸며댔습니다. 벗들이 오늘 밤 저와 함께 밤을 새우자고 하는군요. 그래, 동무와 밤을 새우는 것도 좋지만 항상 예를 지키고 위로써 친구를 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집을 나선 심생은 인적이 끊기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의 집으로 가 담장을 넘어 들어갔지요. 때는 초승달이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꽃과 나무가 그림자처럼 꾸며져 있었고 등불이 창호지에 비쳐 주변이 퍽하나였지요. 심생은 벽을 등진 채 섬돌 밑에 기대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집안 깊은 곳에 위치한 별채의 방 안에는 여종 둘이 있었지요. 여인은 나지막한 소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린 꾀꼬리 울음소리처럼 낭낭하였고 3경쯤이 되자 여종은 벌써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참 동안 잠을 못 이룬 채 뒤척이며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문밖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심생은 잠을 잘 수도 그렇다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새벽종이 울리고서야 다시 담을 기어넘듯 나왔지요. 이때부터 심생에게는 이것이 일과가 되어 밤이면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20날이 되었어도 단 한 번도 빠뜨리거나 지체한 적이 없었지요. 여인은 저녁에는 소설책을 읽거나 아니면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야 등불을 껐는데 바로 잠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름에 겨워 잠을 못 이루었지요. 열일의 날이 지났을 때는 갑자기 몸이 편치 못하다며 초저녁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손으로 벽을 자주 치면서 긴 한숨에 짧은 탄식이 이어졌지요. 그 소리와 숨결이 창밖에까지 들려왔는데 하루 저녁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20날이 되는 밤, 여인은 호련대청 뒤로 나와서는 담벼락을 돌아 심생이 앉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지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심생은 벌떡 일어나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은 소강교에서 만난 분이 아니세요? 저는 도련님이 찾아오는 걸 안 지가 벌써 20날 밤이랍니다. 저를 붙잡지 마세요. 제가 한 번만 소리를 질러도 다시는 여길 나가지 못할 거예요. 저를 놓아주면 뒷문을 열고 맞이할게요. 어서 놓아주세요. 심생은 여인의 말을 고지 듣고
뒤로 물러나 기다리기로 하였지요. 여인은 다시 뒤로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 하인을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너무 깜깜해 겁이 나서 그러니 너는 어머니한테 가서 큰 자물쇠 하나를 주시라고 하여 가져오거라. 하인이 윗방마루로 건너가서 금방 자물쇠를 들고 왔지요. 그런데 여인은 열어주기로 약속한 뒷문에다 자물쇠를 단단하게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등불을 껐는데 잠시 후 방 안이 고요하니 깊이 잠이 든 듯 하였지만 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심생은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듣고 속은 것에 분통이 터졌으나 그나마 여인을 한번 만나본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심생은 자물쇠가 채워진 뒷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돌아갔지요. 그리고 심생은 다음 날에도 가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갔습니다. 뒷문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지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옷이 젖는 걸 마다하지 않았고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밤쯤이 되자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이 깊이 들었고 여인도 등불을 끈 지 꽤 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여인이 일어나더니 하인을 불러 불을 켜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너희는 오늘 밤 윗방으로 가서 자거라. 두 하인이 방을 나가자 여인은 벽에 걸린 쇠대로 자물쇠를 따고 뒷문을 활짝 열고서 심생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심생은 다른 걸 따질 겨를도 없이 저도 모르게 몸이 벌써 방에 들어갔지요. 그러자 여인이 다시 뒷문을 잠갔습니다. 도련님,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인은 안채로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방으로 온 부모는 심생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나이 17으로 아직껏 문밖을 나가지 못하였지요. 그러다가 지난달 우연히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소강교에서 덮어쓴 쓰개치마가 바람에 날려 벗겨진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여기 계신 도련님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날 밤부터 저 도련님이 밤마다 찾아와 뒷방 아래에서 몰래 기다리기를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비가 내려도 오고 날이 추워도 오고 제가 문에 자물쇠를 채워 거절해도 오지 않겠어요. 저도 생각을 한 지 오래랍니다. 만일 소문이 밖으로 퍼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밤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는 걸 두고 누가 도련님 혼자 창밖에서 있다가 가는 줄 알겠어요. 분명 실제하지 않은 일로 오명을 쓰게 될 게 뻔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계획에 물린 광인의 신세가 되고 말 거예요. 저분은 양반댁 도령으로 바야흐로 청춘이라 혈기를 아직 누르지 못하는군요. 다만 벌과 나비가 꽃을 탐낼 줄만 알고 나중에 바람과 이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네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나지 않겠어요. 병이 들면 아마도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죽이지 않았어도 제가 죽인 셈이죠. 설사 남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 응보를 받겠지요. 게다가 저는 일개 중인 집딸에 불과하잖아요. 제가 무슨 세상에 없는 경국지색이라고 도련님은 저를 솔개를 보고 매로 여기시어 제게 이리도 쉬지 않고 정성을 바치네요. 이런데도 제가 도련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도 필시 저를 미워하여 복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바라건대 부모님께서는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께서 연로하고 동기간도 없기에 시집가게 되면 대릴사위를 맞을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봉양을 다하고 돌아가신 뒤엔 제사라도 올릴 수 있다면 제 바람은 충분하였답니다. 헌데 뜻밖의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는 하늘의 뜻이라 말에 무엇하겠어요. 부모는 이 말에 멍하니 할 말을 잃었지요. 그리고 심생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침내 둘은 동침을 하게 되었지요. 애타게 그리던지라 그 기쁜 마음이야 미루어 짐작할 만하였지요. 이날 밤 처음 여인의 방으로 들어간 뒤로 심생은 날이면 날마다 저물녘에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갔습니다. 한편 여인의 집은 원래 역관을 하던 사람의 집이라 재산이 많은 집이었지요. 그래서 심생을 위하여 좋은 옷을 잔뜩 마련해 주었지만 심생은 그 옷을 입고 집으로 가면 혹 이상하게 볼까봐 쉬이 그 옷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심생이 이렇게 숨기며 조심조심하였으나
그의 집에서는 이미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밤 집을 나가 아침에나 돌아오니 안 그렇겠습니까? 결국 집에서는 심생 보고 과거 공부를 하라 하며 강제로 깊은 산속에 절로 보내버렸습니다. 심생은 속으로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으나 집안의 압력을 못 이기고 벗들에게 이끌려 책을 싸들고 산사로 올라가야 하였지요. 산사의 선방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어갈 즈음 누군가가 여인이 보낸 한글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여인이 이별을 알리는 유서였지요. 여인은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봄추위가 아직 여전한데 산사에서 글 공부하느라 몸은 평안한지요. 늘 마음으로 그리워한지라 님을 떠난 뒤로 우연히 병을 얻었다가 점점 악화되어 무슨 약을 써도 듣지 않네요. 분명 이제 죽게 될 운명인가 봐요. 이 박명한 사람이야 살아본들 못하겠어요. 그래도 3가지 큰 한이 마음속에 맺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군요. 저는 본래 무남동녀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요. 부모님은 나중에 대릴사위를 구하여 늙음하게 의지하고 또 집안의 뒷일을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않게 좋은 일에 마가 끼듯이 악연이 얽히고 말았네요. 덩굴이 외람되게 높은 소나무에 붙었으나 저희 집안 사이의 혼인은 이제 희망이 없어지고 말았네요. 이는 제가 아무 악의 없이 씨름하다가 병으로 죽게 된 까닭입니다. 저 윗방에 늙으신 부모님도 의지할 곳을 잃었으니 이것이 첫 번째 한이랍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문에 기대어 손님을 맞는 기생의 몸이 아닌 다음에야 종년이라도 남편이 있고 또 시부모가 있겠지요. 세상에 시부모 모르는 며느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에게 속은 것처럼 몇 달이 지나도록 낭구님 댁 늙은 여자 중 하나도 보지 못하였지요. 살아서 부정하다는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고 죽어서도 돌아갈 곳 없는 귀신이 되었으니 이것이 두 번째 한이랍니다. 부인이 남편을 대할 때 음식을 장만하여 이바지하고 옷을 지어 바치는 일만 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낭구님을 만난 이후 세월이 적지 않게 흘렀고 제가 직접 지은 옷도 적지 않은데 밥 한 그릇도 집에서 자식이 하지 못하였고 한 벌도 입혀드리지 못하였지요. 낭구님을 모신 거라곤 다만 이부자리에서 뿐이었네요. 이것이 세 번째 한이랍니다. 게다가 상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순간 큰 이별을 하였고 병으로 몸져눕게 되었는데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연결하게 되었네요. 이런 아녀자의 슬픔이야 어찌 낭구님에게 말할 만한 것이겠어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창자는 이미 끊어지고 뼈는 다 녹으려 합니다. 비록 연약한 풀이 바람에 꺾이고 시든 꽃잎이 지늘기 된다 한들 끝없는 이 한은 언제 끝나는지요. 아, 창문 사이로의 만남은 이제 끝나고 말았어요. 바라건대 낭구님께서는 천안절을 염두에 두지 말고 글 공부에 더욱 힘써서 하루빨리 청운의 꿈을 이루세요. 옥체를 내내 보증하기를 천번 만번 빌겠습니다. 심생은 편지를 읽고는 흐느끼며 울었지요. 통곡하여 본들 이미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로 심생은 붓을 내던지고 무관직에 종사하여 벼슬이 금호랑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도 일찍 죽고 심생은 한양의 이름난 집안 출신입니다. 약관의 나이에 풍채도 좋고 예의범절도 잘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한 번은 임금의 나들이 행렬을 구경하러 온 종가로 나아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건장한 여자 하인을 곁에 두고 자주색 명주 쓰개치마를 쓴 여인이었습니다. 심생이 쓰개치마를 쓴 여인을 유심히 살펴보니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마음에 급기야 바짝부터 뒤를 쫓다 보니 꽁무니를 밟을 정도였습니다. 소매가 서로 스치기도 하였지요. 심생은 잠시도 쓰개치마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소강교에 이를 즈음 갑자기 그 앞에서 돌개바람이 불어 자주색 쓰개치마가 벗겨졌습니다. 복숭아빛 뺨과 버드린 눈썹에 연지와 분으로 곱게 화장한 얼굴은 얼핏 보아도 절세미인이었지요. 그런데 처자도 쓰개치마 속에서 어렴풋이 미소년의 외모를 한 심생을 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심생은 여인의 왼편, 오른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쓰개치마가 막 벗겨진 뒤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가 서로 마주쳤지요.
순간 처자는 놀라며 부끄러워 쓰개 치마를 다시 뒤집어 쓰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심생은 여인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곧장 뒤쫓다 보니 소공주동 홍살문 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여인은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생은 뭔가 잃어버린 듯 멍한 상태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웃집 할멈을 만나 그녀에 대해 세세하게 캐물었지요. 이 집은 전에 역관으로 있다가 은퇴한 분의 집이지요. 그리고 17살 된 딸이 있는데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련님이 아마 그 딸을 보신 듯합니다. 심생이 굳게 닫힌 여인의 집문을 한참을 바라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여인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심생은 저녁이 되자 집안 식구에게 거짓말로 꾸며댔습니다. 벗들이 오늘 밤 저와 함께 밤을 새우자고 하는군요. 그래. 동무와 밤을 새우는 것도 좋지만 항상 예를 지키고 위로써 친구를 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집을 나선 심생은 인적이 끊기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의 집으로 가 담장을 넘어 들어갔지요. 때는 초승달이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꽃과 나무가 그림자처럼 꾸며져 있었고 등불이 창호지에 비쳐 주변이 퍽하나였지요. 심생은 벽을 등진 채 섬돌 밑에 기대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집안 깊은 곳에 위치한 별채의 방 안에는 여종 둘이 있었지요. 여인은 나지막한 소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린 꾀꼬리 울음소리처럼 낭낭하였고 삼경쯤이 되자 여종은 벌써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참 동안 잠을 못 이룬 채 뒤척이며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문밖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심생은 잠을 잘 수도 그렇다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새벽종이 울리고서야 다시 담을 기어넘듯 나왔지요. 이때부터 심생에게는 이것이 일과가 되어 밤이면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20날이 되었어도 단 한 번도 빠뜨리거나 지체한 적이 없었지요. 여인은 저녁에는 소설책을 읽거나 아니면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야 등불을 껐는데 바로 잠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름에 겨워 잠을 못 이루었지요. 열일의 날이 지났을 때는 갑자기 몸이 편치 못하다며 초저녁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손으로 벽을 자주 치면서 긴 한숨의 짧은 탄식이 이어졌지요. 그 소리와 숨결이 창밖에까지 들려왔는데 하루 저녁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20날이 되는 밤, 여인은 호련대청 뒤로 나와서는 담벼락을 돌아 심생이 앉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지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심생은 벌떡 일어나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은 소강교에서 만난 분이 아니세요? 저는 도련님이 찾아오는 걸 안 지가 벌써 20날 밤이랍니다. 저를 붙잡지 마세요. 제가 한 번만 소리를 질러도 다시는 여길 나가지 못할 거예요. 저를 놓아주면 뒷문을 열고 맞이할게요. 어서 놓아주세요. 심생은 여인의 말을 고지 듣고 뒤로 물러나 기다리기로 하였지요. 여인은 다시 뒤로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 하인을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너무 깜깜해 겁이 나서 그러니 너는 어머니한테 가서 큰 자물쇠 하나를 주시라고 하여 가져오거라. 하인이 윗방마루로 건너가서 금방 자물쇠를 들고 왔지요. 그런데 여인은 열어주기로 약속한 뒷문에다 자물쇠를 단단하게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등불을 껐는데 잠시 후 방 안이 고요하니 깊이 잠이 든 듯하였지만 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심생은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듣고 속은 것에 분통이 터졌으나 그나마 여인을 한번 만나본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심생은 자물쇠가 채워진 뒷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돌아갔지요. 그리고 심생은 다음 날에도 가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갔습니다. 뒷문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지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옷이 젖는 걸 마다하지 않았고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밤쯤이 되자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이 깊이 들었고 여인도 등불을 끈 지 꽤 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여인이 일어나더니 하인을 불러 불을 켜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너희는 오늘 밤 윗방으로 가서 자거라. 두 하인이 방을 나가자 여인은 벽에 걸린 쇠대로 자물쇠를 따고 뒷문을 활짝 열고서 심생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심생은 다른 걸 따질 겨를도 없이 저도 모르게 몸이 벌써 방에 들어갔지요. 그러자 여인이 다시 뒷문을 잠갔습니다. 도련님,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인은 안채로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방으로 온 부모는 심생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나이 17으로 아직껏 문밖을 나가지 못하였지요. 그러다가 지난달 우연히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소강교에서 덮어쓴 쓰개치마가 바람에 날려 벗겨진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여기 계신 도련님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날 밤부터 저 도련님이 밤마다 찾아와 뒷방 아래에서 몰래 기다리기를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비가 내려도 오고 날이 추워도 오고 제가 문에 자물쇠를 채워 거절해도 오지 않겠어요. 저도 생각을 한 지 오래랍니다. 만일 소문이 밖으로 퍼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밤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는 걸 두고 누가 도련님 혼자 창밖에서 있다가 가는 줄 알겠어요. 분명 실제하지 않은 일로 오명을 쓰게 될 게 뻔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계에게 물린 광인의 신세가 되고 말 거예요. 저분은 양반댁 도령으로 바야흐로 청춘이라 혈기를 아직 누르지 못하는군요. 다만 벌과 나비가 꽃을 탐낼 줄만 알고 나중에 바람과 이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네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나지 않겠어요. 병이 들면 아마도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죽이지 않았어도 제가 죽인 셈이죠. 설사 남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 응보를 받겠지요. 게다가 저는 일개 중인 집딸에 불과하잖아요. 제가 무슨 세상에 없는 경국지색이라고 도련님은 저를 솔개를 보고 매로 여기시어 제게 이리도 쉬지 않고 정성을 바치네요. 이런데도 제가 도련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도 필시 저를 미워하여 복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바라건대 부모님께서는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께서 연로하고 동기간도 없기에 시집가게 되면 대릴사위를 맞을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봉양을 다하고 돌아가신 뒤엔 제사라도 올릴 수 있다면 제 바람은 충분하였답니다. 헌데 뜻밖의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는 하늘의 뜻이라 말해 무엇하겠어요. 부모는 이 말에 멍하니 할 말을 잃었지요. 그리고 심생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침내 둘은 동침을 하게 되었지요. 애타게 그리던지라 그 기쁜 마음이야 미루어 짐작할 만하였지요. 이날 밤 처음 여인의 방으로 들어간 뒤로 심생은 날이면 날마다 저물녘에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갔습니다. 한편 여인의 집은 원래 역관을 하던 사람의 집이라 재산이 많은 집이었지요. 그래서 심생을 위하여 좋은 옷을 잔뜩 마련해 주었지만 심생은 그 옷을 입고 집으로 가면 혹 이상하게 볼까봐 쉬이 그 옷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심생이 이렇게 숨기며 조심조심하였으나 그의 집에서는 이미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밤 집을 나가 아침에나 돌아오니 안 그렇겠습니까? 결국 집에서는 심생 보고 과거 공부를 하라 하며 강제로 깊은 산속에 절로 보내버렸습니다. 심생은 속으로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으나 집안의 압력을 못 이기고 벗들에게 이끌려 책을 싸들고 산사로 올라가야 하였지요. 산사의 선방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어갈 즈음 누군가가 여인이 보낸 한글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여인이 이별을 알리는 유서였지요. 여인은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봄추위가 아직 여전한데 산사에서 글 공부하느라 몸은 평안한지요. 늘 마음으로 그리워한지라 님을 떠난 뒤로 우연히 병을 얻었다가 점점 악화되어 무슨 약을 써도 듣지 않네요. 분명 이제 죽게 될 운명인가 봐요. 이 박명한 사람이야 살아본들 못하겠어요. 그래도 세 가지 큰 한이 마음속에 맺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군요. 저는 본래 무남동녀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요. 부모님은 나중에 대릴사위를 구하여 늙음하게 의지하고 또 집안의 뒷일을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않게 좋은 일에 마가 끼듯이 악연이 얽히고 말았네요. 덩굴이 외람되게 높은 소나무에 붙었으나 저희 집안 사이의 혼인은 이제 희망이 없어지고 말았네요. 이는 제가 아무 악의 없이 씨름하다가 병으로 죽게 된 까닭입니다. 저 윗방에 늙으신 부모님도 의지할 곳을 잃었으니 이것이 첫 번째 한이랍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문에 기대어 손님을 맞는 기생의 몸이 아닌 다음에야 종년이라도 남편이 있고 또 시부모가 있겠지요. 세상에 시부모 모르는 며느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에게 속은 것처럼 몇 달이 지나도록 낭구님 댁 늙은 여자 중 하나도 보지 못하였지요. 살아서 부정하다는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고 죽어서도 돌아갈 곳 없는 귀신이 되었으니 이것이 두 번째 한이랍니다. 부인이 남편을 대할 때 음식을 장만하여 이바지하고 옷을 지어 바치는 일만 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낭구님을 만난 이후 세월이 적지 않게 흘렀고 제가 직접 지은 옷도 적지 않은데 밥 한 그릇도 집에서 자식이 하지 못하였고 한 벌도 입혀드리지 못하였지요. 낭구님을 모신 거라곤 다만 이부자리에서 뿐이었네요. 이것이 세 번째 한이랍니다. 게다가 상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순간 큰 이별을 하였고 병으로 몸져눕게 되었는데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연결하게 되었네요. 이런 아녀자의 슬픔이야 어찌 낭구님에게 말할 만한 것이겠어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창자는 이미 끊어지고 뼈는 다 녹으려 합니다. 비록 연약한 풀이 바람에 꺾이고 시든 꽃잎이 지늘기 된다 한들 끝없는 이 한은 언제 끝나는지요. 아, 창문 사이로의 만남은 이제 끝나고 말았어요. 바라건대 낭구님께서는 천한 저를 염두에 두지 말고 글 공부에 더욱 힘써서 하루빨리 청운의 꿈을 이루세요. 옥체를 내내 보증하기를 천번 만번 빌겠습니다. 심생은 편지를 읽고는 흐느끼며 울었지요. 통곡하여 본들 이미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로 심생은 붓을 내던지고 무관직에 종사하여 벼슬이 금호랑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도 일찍 죽고 심생은 한양의 이름난 집안 출신입니다. 약관의 나이에 풍채도 좋고 예의범절도 잘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한 번은 임금의 나들이 행렬을 구경하러 온 종가로 나아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건장한 여자 하인을 곁에 두고 자주색 명주 쓰개치마를 쓴 여인이었습니다. 심생이 쓰개치마를 쓴 여인을 유심히 살펴보니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마음에 급기야 바짝부터 뒤를 쫓다 보니 꽁무니를 밟을 정도였습니다. 소매가 서로 스치기도 하였지요. 심생은 잠시도 쓰개치마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소강교의 이를 즈음 갑자기 그 앞에서 돌개바람이 불어 자주색 쓰개치마가 벗겨졌습니다. 복숭아빛 뺨과 버드린 눈썹에 연지와 분으로 곱게 화장한 얼굴은 얼핏 보아도 절세미인이었지요. 그런데 처자도 쓰개치마 속에서 어렴풋이 미소년의 외모를 한 심생을 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심생은 여인의 왼편, 오른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쓰개치마가 막 벗겨진 뒤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가 서로 마주쳤지요. 순간 처자는 놀라며 부끄러워 쓰개치마를 다시 뒤집어 쓰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심생은 여인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곧장 뒤쫓다 보니 소공주동 홍살문 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여인은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생은 뭔가 잃어버린 듯 멍한 상태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웃집 할멈을 만나 그녀에 대해 세세하게 캐물었지요. 이 집은 전에 역관으로 있다가 은퇴한 분의 집이지요. 그리고 17살 된 딸이 있는데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련님이 아마 그 딸을 보신 듯합니다. 심생이 굳게 닫힌 여인의 집 문을 한참을 바라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여인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심생은 저녁이 되자 집안 식구에게 거짓말로 꾸며댔습니다. 벗들이 오늘 밤 저와 함께 밤을 새우자고 하는군요. 그래, 동무와 밤을 새우는 것도 좋지만 항상 예를 지키고 위로써 친구를 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집을 나선 심생은 인적이 끊기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의 집으로 가 담장을 넘어 들어갔지요. 때는 초승달이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꽃과 나무가 그림자처럼 꾸며져 있었고 등불이 창호지에 비쳐 주변이 퍽 화나였지요. 심생은 벽을 등진 채 섬돌 밑에 기대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집안 깊은 곳에 위치한 별채의 방 안에는 여종 둘이 있었지요. 여인은 나지막한 소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린 꾀꼬리 울음소리처럼 낭낭하였고 삼경쯤이 되자 여종은 벌써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참 동안 잠을 못 이룬 채 뒤척이며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문밖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심생은 잠을 잘 수도 그렇다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새벽종이 울리고서야 다시 담을 기어 넘듯 나왔지요. 이때부터 심생에게는 이것이 일과가 되어 밤이면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20날이 되었어도 단 한 번도 빠뜨리거나 지체한 적이 없었지요. 여인은 저녁에는 소설책을 읽거나 아니면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야 등불을 껐는데 바로 잠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름에 겨워 잠을 못 이루었지요. 열일의 날이 지났을 때는 갑자기 몸이 편치 못하다며 초저녁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손으로 벽을 자주 치면서 긴 한숨에 짧은 탄식이 이어졌지요. 그 소리와 숨결이 창밖에까지 들려왔는데 하루 저녁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20날이 되는 밤, 여인은 호련대청 뒤로 나와서는 담벼락을 돌아 심생이 앉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지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심생은 벌떡 일어나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은 소강교에서 만난 분이 아니세요? 저는 도련님이 찾아오는 걸 안 지가 벌써 20날 밤이랍니다. 저를 붙잡지 마세요. 제가 한 번만 소리를 질러도 다시는 여길 나가지 못할 거예요. 저를 놓아주면 뒷문을 열고 맞이할게요. 어서 놓아주세요. 심생은 여인의 말을 고지 듣고 뒤로 물러나 기다리기로 하였지요. 여인은 다시 뒤로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 하인을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너무 깜깜해 겁이 나서 그러니 너는 어머니한테 가서 큰 자물쇠 하나를 주시라고 하여 가져오거라. 하인이 윗방마루로 건너가서 금방 자물쇠를 들고 왔지요. 그런데 여인은 열어주기로 약속한 뒷문에다 자물쇠를 단단하게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등불을 껐는데 잠시 후 방 안이 고요하니 깊이 잠이 든 듯하였지만 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심생은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듣고 속은 것에 분통이 터졌으나 그나마 여인을 한번 만나본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심생은 자물쇠가 채워진 뒷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돌아갔지요. 그리고 심생은 다음 날에도 가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갔습니다. 뒷문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지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옷이 젖는 걸 마다하지 않았고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밤쯤이 되자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이 깊이 들었고 여인도 등불을 끈 지 꽤 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여인이 일어나더니 하인을 불러 불을 켜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너희는 오늘 밤 윗방으로 가서 자거라. 두 하인이 방을 나가자 여인은 벽에 걸린 쇠대로 자물쇠를 따고 뒷문을 활짝 열고서 심생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심생은 다른 걸 따질 겨를도 없이 저도 모르게 몸이 벌써 방에 들어갔지요. 그러자 여인이 다시 뒷문을 잠갔습니다. 도련님,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인은 안채로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방으로 온 부모는 심생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나이 17으로 아직껏 문밖을 나가지 못하였지요. 그러다가 지난달 우연히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소강교에서 덮어 쓴 쓰개치마가 바람에 날려 벗겨진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여기 계신 도련님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날 밤부터 저 도련님이 밤마다 찾아와 뒷방 아래에서 몰래 기다리기를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비가 내려도 오고 날이 추워도 오고 제가 문에 자물쇠를 채워 거절해도 오지 않겠어요. 저도 생각을 한 지 오래랍니다. 만일 소문이 밖으로 퍼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밤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는 걸 두고 누가 도련님 혼자 창밖에서 있다가 가는 줄 알겠어요. 분명 실제하지 않은 일로 오명을 쓰게 될 게 뻔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계에게 물린 광인의 신세가 되고 말 거예요. 저분은 양반댁 도령으로 바야흐로 청춘이라 혈기를 아직 누르지 못하는군요. 다만 벌과 나비가 꽃을 탐낼 줄만 알고 나중에 바람과 이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네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나지 않겠어요. 병이 들면 아마도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죽이지 않았어도 제가 죽인 셈이죠. 설사 남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 응보를 받겠지요. 게다가 저는 일개 중인 집딸에 불과하잖아요. 제가 무슨 세상에 없는 경국지색이라고 도련님은 저를 솔개를 보고 매로 여기시어 제게 이리도 쉬지 않고 정성을 바치네요. 이런데도 제가 도련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도 필시 저를 미워하여 복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바라건대 부모님께서는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께서 연로하고 동기간도 없기에 시집가게 되면 대릴사위를 맞을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봉양을 다하고 돌아가신 뒤엔 제사라도 올릴 수 있다면 제 바람은 충분하였답니다. 헌데 뜻밖의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는 하늘의 뜻이라 말에 무엇하겠어요. 부모는 이 말에 멍하니 할 말을 잃었지요. 그리고 심생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침내 둘은 동침을 하게 되었지요. 애타게 그리던지라 그 기쁜 마음이야 미루어 짐작할 만하였지요. 이날 밤 처음 여인의 방으로 들어간 뒤로 심생은 날이면 날마다 저물녘에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갔습니다. 한편 여인의 집은 원래 역관을 하던 사람의 집이라 재산이 많은 집이었지요. 그래서 심생을 위하여 좋은 옷을 잔뜩 마련해 주었지만 심생은 그 옷을 입고 집으로 가면 혹 이상하게 볼까봐 쉬이 그 옷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심생이 이렇게 숨기며 조심조심하였으나 그의 집에서는 이미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밤 집을 나가 아침에나 돌아오니 안 그렇겠습니까? 결국 집에서는 심생 보고 과거 공부를 하라 하며 강제로 깊은 산속에 절로 보내버렸습니다. 심생은 속으로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으나 집안의 압력을 못 이기고 벗들에게 이끌려 책을 싸들고 산사로 올라가야 하였지요. 산사의 선방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어갈 즈음 누군가가 여인이 보낸 한글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여인이 이별을 알리는 유서였지요. 여인은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봄추위가 아직 여전한데 산사에서 글 공부하느라 몸은 평안한지요. 늘 마음으로 그리워한지라 님을 떠난 뒤로 우연히 병을 얻었다가 점점 악화되어 무슨 약을 써도 듣지 않네요. 분명 이제 죽게 될 운명인가 봐요. 이 박명한 사람이야 살아본들 못하겠어요. 그래도 세 가지 큰 한이 마음속에 맺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군요. 저는 본래 무남동녀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요. 부모님은 나중에 대릴사위를 구하여 늙음하게 의지하고 또 집안의 뒷일을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않게 좋은 일에 마가 끼듯이 악연이 얽히고 말았네요. 덩굴이 외람되게 높은 소나무에 붙었으나 저희 집안 사이의 혼인은 이제 희망이 없어지고 말았네요. 이는 제가 아무하게 없이 씨름하다가 병으로 죽게 된 까닭입니다. 저 윗방에 늙으신 부모님도 의지할 곳을 잃었으니 이것이 첫 번째 한이랍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문에 기대어 손님을 맞는 기생의 몸이 아닌 다음에야 종년이라도 남편이 있고 또 시부모가 있겠지요. 세상에 시부모 모르는 며느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에게 속은 것처럼 몇 달이 지나도록 낭구님 댁 늙은 여자 중 하나도 보지 못하였지요. 살아서 부정하다는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고 죽어서도 돌아갈 곳 없는 귀신이 되었으니 이것이 두 번째 한이랍니다. 부인이 남편을 대할 때 음식을 장만하여 이바지하고 옷을 지어 바치는 일만 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낭구님을 만난 이후 세월이 적지 않게 흘렀고 제가 직접 지은 옷도 적지 않은데 밥 한 그릇도 집에서 자식이 하지 못하였고 한 벌도 입혀드리지 못하였지요. 낭구님을 모신 거라곤 다만 이부자리에서 뿐이었네요. 이것이 세 번째 한이랍니다.
게다가 상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순간 큰 이별을 하였고 병으로 몸져눕게 되었는데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연결하게 되었네요. 이런 아녀자의 슬픔이야 어찌 낭군님에게 말할 만한 것이겠어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창자는 이미 끊어지고 뼈는 다 녹으려 합니다. 비록 연약한 풀이 바람에 꺾이고 시든 꽃잎이 지늘기 된다 한들 끝없는 이하는 언제 끝나는지요. 아, 창문 사이로의 만남은 이제 끝나고 말았어요. 바라건대 낭군님께서는 천안절을 염두에 두지 말고 글 공부에 더욱 힘써서 하루빨리 청운의 꿈을 이루세요. 옥체를 내내 보증하기를 천번 만번 빌겠습니다. 심생은 편지를 읽고는 흐느끼며 울었지요. 통곡하여 본들 이미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로 심생은 붓을 내던지고 무관직에 종사하여 벼슬이 금호랑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도 일찍 죽고 심생은 한양에 이름난 집안 출신입니다. 약관의 나이에 풍채도 좋고 예의범절도 잘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한 번은 임금의 나들이 행렬을 구경하러 온 종가로 나아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건장한 여자 하인을 곁에 두고 자주생명주 쓰개치마를 쓴 여인이었습니다. 심생이 쓰개치마를 쓴 여인을 유심히 살펴보니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마음에 급기야 바짝부터 뒤를 쫓다 보니 꽁무니를 밟을 정도였습니다. 소매가 서로 스치기도 하였지요. 심생은 잠시도 쓰개치마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소강교의 이를 즈음 갑자기 그 앞에서 돌개바람이 불어 자주색 쓰개치마가 벗겨졌습니다. 복숭아빛 뺨과 버드린 눈썹에 연지와 분으로 곱게 화장한 얼굴은 얼핏 보아도 절세미인이었지요. 그런데 처자도 쓰개치마 속에서 어렴풋이 미소년의 외모를 한 심생을 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심생은 여인의 왼편, 오른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쓰개치마가 막 벗겨진 뒤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가 서로 마주쳤지요. 순간 처자는 놀라며 부끄러워 쓰개치마를 다시 뒤집어 쓰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심생은 여인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곧장 뒤쫓다 보니 소공주동 홍살문 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여인은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생은 뭔가 잃어버린 듯 멍한 상태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웃집 할멈을 만나 그녀에 대해 세세하게 캐물었지요. 이 집은 전에 역관으로 있다가 은퇴한 분의 집이지요. 그리고 17살 된 딸이 있는데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련님이 아마 그 딸을 보신 듯합니다. 심생이 굳게 닫힌 여인의 집문을 한참을 바라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여인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심생은 저녁이 되자 집안 식구에게 거짓말로 꾸며댔습니다. 벗들이 오늘 밤 저와 함께 밤을 새우자고 하는군요. 그래, 동무와 밤을 새우는 것도 좋지만 항상 예를 지키고 위로써 친구를 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집을 나선 심생은 인적이 끊기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의 집으로 가 담장을 넘어 들어갔지요. 때는 초승달이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꽃과 나무가 그림자처럼 꾸며져 있었고 등불이 창호지에 비쳐 주변이 퍽 환하였지요. 심생은 벽을 등진 채 섬돌 밑에 기대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집안 깊은 곳에 위치한 별채의 방 안에는 여종 둘이 있었지요. 여인은 나지막한 소리로 언문소설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린 꾀꼬리 울음소리처럼 낭낭하였고 3경쯤이 되자 여종은 벌써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참 동안 잠을 못 이룬 채 뒤척이며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문밖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심생은 잠을 잘 수도 그렇다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새벽종이 울리고서야 다시 담을 기어넘듯 나왔지요. 이때부터 심생에게는 이것이 일과가 되어 밤이면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20날이 되었어도 단 한 번도 빠뜨리거나 지체한 적이 없었지요. 여인은 저녁에는 소설책을 읽거나 아니면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야 등불을 껐는데 바로 잠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름에 겨워 잠을 못 이루었지요.
열일의 날이 지났을 때는 갑자기 몸이 편치 못하다며 초저녁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손으로 벽을 자주 치면서 긴 한숨의 짧은 탄식이 이어졌지요. 그 소리와 숨결이 창밖에까지 들려왔는데 하루 저녁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20날이 되는 밤, 여인은 호련대청 뒤로 나와서는 담벼락을 돌아 심생이 앉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지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심생은 벌떡 일어나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은 소강교에서 만난 분이 아니세요? 저는 도련님이 찾아오는 걸 안 지가 벌써 20날 밤이랍니다. 저를 붙잡지 마세요. 제가 한 번만 소리를 질러도 다시는 여길 나가지 못할 거예요. 저를 놓아주면 뒷문을 열고 맞이할게요. 어서 놓아주세요. 심생은 여인의 말을 고지 듣고 뒤로 물러나 기다리기로 하였지요. 여인은 다시 뒤로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 하인을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너무 깜깜해 겁이 나서 그러니 너는 어머니한테 가서 큰 자물쇠 하나를 주시라고 하여 가져오거라. 하인이 윗방마루로 건너가서 금방 자물쇠를 들고 왔지요. 그런데 여인은 열어주기로 약속한 뒷문에다 자물쇠를 단단하게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등불을 껐는데 잠시 후 방 안이 고요하니 깊이 잠이 든 듯하였지만 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심생은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듣고 속은 것에 분통이 터졌으나 그나마 여인을 한번 만나본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심생은 자물쇠가 채워진 뒷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돌아갔지요. 그리고 심생은 다음 날에도 가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갔습니다. 뒷문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지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옷이 젖는 걸 마다하지 않았고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밤쯤이 되자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이 깊이 들었고 여인도 등불을 끈 지 꽤 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여인이 일어나더니 하인을 불러 불을 켜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너희는 오늘 밤 윗방으로 가서 자거라. 두 하인이 방을 나가자 여인은 벽에 걸린 쇠대로 자물쇠를 따고 뒷문을 활짝 열고서 심생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심생은 다른 걸 따질 겨를도 없이 저도 모르게 몸이 벌써 방에 들어갔지요. 그러자 여인이 다시 뒷문을 잠갔습니다. 도련님,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인은 안채로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방으로 온 부모는 심생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나이 17으로 아직껏 문밖을 나가지 못하였지요. 그러다가 지난달 우연히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소강교에서 덮어 쓴 쓰개치마가 바람에 날려 벗겨진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여기 계신 도련님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날 밤부터 저 도련님이 밤마다 찾아와 뒷방 아래에서 몰래 기다리기를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비가 내려도 오고 날이 추워도 오고 제가 문에 자물쇠를 채워 거절해도 오지 않겠어요. 저도 생각을 한 지 오래랍니다. 만일 소문이 밖으로 퍼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밤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는 걸 두고 누가 도련님 혼자 창밖에서 있다가 가는 줄 알겠어요. 분명 실지하지 않은 일로 오명을 쓰게 될 게 뻔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개에게 물린 광인의 신세가 되고 말 거예요. 저분은 양반댁 도령으로 바야흐로 청춘이라 혈기를 아직 누르지 못하는군요. 다만 벌과 나비가 꽃을 탐낼 줄만 알고 나중에 바람과 이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네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나지 않겠어요. 병이 들면 아마도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죽이지 않았어도 제가 죽인 셈이죠. 설사 남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 응보를 받겠지요. 게다가 저는 일개 중인 집딸에 불과하잖아요. 제가 무슨 세상에 없는 경국지색이라고 도련님은 저를 솔개를 보고 매로 여기시어 제게 이리도 쉬지 않고 정성을 바치네요. 이런데도 제가 도련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도 필시 저를 미워하여 복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바라건대 부모님께서는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께서 연로하고 동기간도 없기에
시집가게 되면 대릴사위를 맞을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봉양을 다하고 돌아가신 뒤엔 제사라도 올릴 수 있다면 제 바람은 충분하였답니다. 헌데 뜻밖의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는 하늘의 뜻이라 말에 무엇하겠어요. 부모는 이 말에 멍하니 할 말을 잃었지요. 그리고 심생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침내 둘은 동침을 하게 되었지요. 애타게 그리던지라 그 기쁜 마음이야 미루어 짐작할 만하였지요. 이날 밤 처음 여인의 방으로 들어간 뒤로 심생은 날이면 날마다 저물녘에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갔습니다. 한편 여인의 집은 원래 역관을 하던 사람의 집이라 재산이 많은 집이었지요. 그래서 심생을 위하여 좋은 옷을 잔뜩 마련해 주었지만 심생은 그 옷을 입고 집으로 가면 혹 이상하게 볼까봐 쉬이 그 옷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심생이 이렇게 숨기며 조심조심하였으나 그의 집에서는 이미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밤 집을 나가 아침에나 돌아오니 안 그렇겠습니까? 결국 집에서는 심생 보고 과거 공부를 하라 하며 강제로 깊은 산속에 절로 보내버렸습니다. 심생은 속으로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으나 집안의 압력을 못 이기고 벗들에게 이끌려 책을 싸들고 산사로 올라가야 하였지요. 산사의 선방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어갈 즈음 누군가가 여인이 보낸 한글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여인이 이별을 알리는 유서였지요. 여인은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봄추위가 아직 여전한데 산사에서 글 공부하느라 몸은 평안한지요. 늘 마음으로 그리워한지라 님을 떠난 뒤로 우연히 병을 얻었다가 점점 악화되어 무슨 약을 써도 듣지 않네요. 분명 이제 죽게 될 운명인가 봐요. 이 박명한 사람이야 살아본들 못하겠어요. 그래도 세 가지 큰 한이 마음속에 맺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군요. 저는 본래 무남동녀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요. 부모님은 나중에 대릴사위를 구하여 늙음하게 의지하고 또 집안의 뒷일을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않게 좋은 일에 마가 끼듯이 악연이 얽히고 말았네요. 덩굴이 외람되게 높은 소나무에 붙었으나 저희 집안 사이의 혼인은 이제 희망이 없어지고 말았네요. 이는 제가 아무하게 없이 씨름하다가 병으로 죽게 된 까닭입니다. 저 윗방에 늙으신 부모님도 의지할 곳을 잃었으니 이것이 첫 번째 한이랍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문에 기대어 손님을 맞는 기생의 몸이 아닌 다음에야 종년이라도 남편이 있고 또 시부모가 있겠지요. 세상에 시부모 모르는 며느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에게 속은 것처럼 몇 달이 지나도록 낭구님 댁 늙은 여자 중 하나도 보지 못하였지요. 살아서 부정하다는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고 죽어서도 돌아갈 곳 없는 귀신이 되었으니 이것이 두 번째 한이랍니다. 부인이 남편을 대할 때 음식을 장만하여 이바지하고 옷을 지어 바치는 일만 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낭구님을 만난 이후 세월이 적지 않게 흘렀고 제가 직접 지은 옷도 적지 않은데 밥 한 그릇도 집에서 자식이 하지 못하였고 한 벌도 입혀드리지 못하였지요. 낭구님을 모신 거라곤 다만 이부자리에서 뿐이었네요. 이것이 세 번째 한이랍니다. 게다가 상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순간 큰 이별을 하였고 병으로 몸져눕게 되었는데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연결하게 되었네요. 이런 아녀자의 슬픔이야 어찌 낭구님에게 말할 만한 것이겠어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창자는 이미 끊어지고 뼈는 다 녹으려 합니다. 비록 연약한 풀이 바람에 꺾이고 시든 꽃잎이 지늘기 된다 한들 끝없는 이 한은 언제 끝나는지요. 아, 창문 사이로의 만남은 이제 끝나고 말았어요. 바라건대 낭구님께서는 천안절을 염두에 두지 말고 글 공부에 더욱 힘써서 하루빨리 청운의 꿈을 이루세요. 옥체를 내내 보증하기를 천번 만번 빌겠습니다. 심생은 편지를 읽고는 흐느끼며 울었지요. 통곡하여 본들 이미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로 심생은 붓을 내던지고 무관직에 종사하여 벼슬이 금호랑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도 일찍 죽고 심생은 한양의 이름난 집안 출신입니다. 약관의 나이에 풍채도 좋고 예의범절도 잘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한 번은 임금의 나들이 행렬을 구경하러 온 종가로 나아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건장한 여자 하인을 곁에 두고
자주색 명주 쓰개 치마를 쓴 여인이었습니다. 심생이 쓰개 치마를 쓴 여인을 유심히 살펴보니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마음에 급기야 바짝부터 뒤를 쫓다 보니 꽁무니를 밟을 정도였습니다. 소매가 서로 스치기도 하였지요. 심생은 잠시도 쓰개 치마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소강교의 이를 즈음 갑자기 그 앞에서 돌개바람이 불어 자주색 쓰개 치마가 벗겨졌습니다. 복숭아빛 뺨과 버드린 눈썹에 연지와 분으로 곱게 화장한 얼굴은 얼핏 보아도 절세미인이었지요. 그런데 처자도 쓰개 치마 속에서 어렴풋이 미소년의 외모를 한 심생을 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심생은 여인의 왼편, 오른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쓰개 치마가 막 벗겨진 뒤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가 서로 마주쳤지요. 순간 처자는 놀라며 부끄러워 쓰개 치마를 다시 뒤집어 쓰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심생은 여인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곧장 뒤쫓다 보니 소공주동 홍살문 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여인은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생은 뭔가 잃어버린 듯 멍한 상태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웃집 할멈을 만나 그녀에 대해 세세하게 캐물었지요. 이 집은 전에 역관으로 있다가 은퇴한 분의 집이지요. 그리고 17살 된 딸이 있는데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련님이 아마 그 딸을 보신 듯합니다. 심생이 굳게 닫힌 여인의 집문을 한참을 바라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여인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심생은 저녁이 되자 집안 식구에게 거짓말로 꾸며댔습니다. 벗들이 오늘 밤 저와 함께 밤을 새우자고 하는군요. 그래, 동무와 밤을 새우는 것도 좋지만 항상 예를 지키고 위로써 친구를 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집을 나선 심생은 인적이 끊기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의 집으로 가 담장을 넘어 들어갔지요. 때는 초승달이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꽃과 나무가 그림자처럼 꾸며져 있었고 등불이 창호지에 비쳐 주변이 퍽하나였지요. 심생은 벽을 등진 채 섬돌 밑에 기대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집안 깊은 곳에 위치한 별채의 방 안에는 여종 둘이 있었지요. 여인은 나지막한 소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린 꾀꼬리 울음소리처럼 낭낭하였고 3경쯤이 되자 여종은 벌써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참 동안 잠을 못 이룬 채 뒤척이며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문밖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심생은 잠을 잘 수도 그렇다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새벽종이 울리고서야 다시 담을 기어넘듯 나왔지요. 이때부터 심생에게는 이것이 일과가 되어 밤이면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20날이 되었어도 단 한 번도 빠뜨리거나 지체한 적이 없었지요. 여인은 저녁에는 소설책을 읽거나 아니면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야 등불을 껐는데 바로 잠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름에 겨워 잠을 못 이루었지요. 열일의 날이 지났을 때는 갑자기 몸이 편치 못하다며 초저녁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손으로 벽을 자주 치면서 긴 한숨에 짧은 탄식이 이어졌지요. 그 소리와 숨결이 창밖에까지 들려왔는데 하루 저녁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20날이 되는 밤, 여인은 호련대청 뒤로 나와서는 담벼락을 돌아 심생이 앉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지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심생은 벌떡 일어나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은 소강교에서 만난 분이 아니세요? 저는 도련님이 찾아오는 걸 안 지가 벌써 20날 밤이랍니다. 저를 붙잡지 마세요. 제가 한 번만 소리를 질러도 다시는 여길 나가지 못할 거예요. 저를 놓아주면 뒷문을 열고 맞이할게요. 어서 놓아주세요. 심생은 여인의 말을 고지 듣고 뒤로 물러나 기다리기로 하였지요. 여인은 다시 뒤로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 하인을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너무 깜깜해 겁이 나서 그러니 너는 어머니한테 가서 큰 자물쇠 하나를 주시라고 하여 가져오거라.
하인이 윗방마루로 건너가서 금방 자물쇠를 들고 왔지요. 그런데 여인은 열어주기로 약속한 뒷문에다 자물쇠를 단단하게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등불을 껐는데 잠시 후 방 안이 고요하니 깊이 잠이 든 듯하였지만 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심생은